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. 금과 비트코인 가격의 디커플링 현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. 그렇죠. 특히 2025년에 들어서면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. 한때 비슷하게 갔던 이 두 자산이 왜 지금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 그 배경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 과거 동조화 현상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2022년 11월부터 한 2년간이죠. 2024년 11월까지. 이때는 금이랑 비트코인이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였어요. 맞습니다. 금은 그 기간 동안 한 67% 올랐고요. 비트코인은 무려 400% 가까이 상승했죠. 와, 400%요? 엄청나네요. 네, 당시에는 이제 둘 다 약화되는 통화 정책이나 달러 약세에 대한 일종의 해지 수단, 뭐 그런 걸로 여겨졌었죠. 네,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인식도 있었고요. 그렇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흐름이 계속 가겠구나 이렇게 예상하셨을 거예요. 그런데 2025년 들어서 그 흐름이 딱 깨졌습니다. 이른바 디커플링. 이게 정말 뚜렷해졌어요. 네, 자료를 보면 3월 말 기준으로 금은 16%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6% 이상 하락했어요. 네,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.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비트코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비트코인 지난 상년간 상승세가 정말 대단했잖아요. 맞아요. 그 배경에는 역시 그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.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아주 큰 금융기관들이 들어왔죠. 아, 그런 거대 기관들이요? 네. 그리고 이제 엘살바도르처럼 국가가 법정화폐로 채택한다거나 또 미국 정부에서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 이런 구상들, 네네.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듯한 움직임들. 그렇죠. CME 같은 거래소에서도 소액 상품을 내놓고 이런 것들이 다 기대감을 높이면서 가격을 밀어올린 요인이었죠. 근데 최근에는 그 10만 9천 달러 고점 찍고 나서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. 이걸 두고 이게 그냥 단기적인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신호인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. 네, 그럴 수 있습니다. 일단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그런 현상, 즉 차익 실현 매물은 분명히 있어요. 그건 자연스러운 기술적 조정으로 볼 수 있고요. 네, 호재가 선반영됐다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비트코인이 여전히 나스닥 같은 기술주 지수랑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. 아, 기술주랑요? 네. 그래서 기술주가 좀 흔들리면 위험 관리 차원에서 비트코인도 같이 매도 압력을 받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럼 이게 구조적인 하락 신호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?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이제 제도적으로 열렸고 또 정책적으로도 수용 가능성이 계속 논의되고 있잖아요. 네, 장기적인 기반은 여전하다는 말씀이시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조정은 그동안의 가파른 상승 이후에 나타나는 좀 건전한 숨고르기 이렇게 볼 여지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반대로 금은 왜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걸까요? 차트 GC1 보면 정말 가파르게 올랐던데요. 네, 맞아요. 2025년 1월 말부터 금 가격이 급등해서 거의 상상 최고치 3,100달러 근방까지 갔었죠. 같은 기간 비트코인, XBT USD는 좀 주춤했고요. 네, 금의 이런 강세 배경에는 전통적인 요인들, 그러니까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나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도 있지만요. 네. 최근에는 특히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. 아, 중앙은행들이요? 그건 좀 의외인데요. 네, 특히 중국, 인도,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지난 3년간 매년 1,000톤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사들였어요. 와, 1,000톤이요? 매년? 네, 이게 흥미로운 게 특히 러시아가 그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배제된 이후에요. 달러 중심 금융 시스템이나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게 정치적 위험이 있구나. 이걸 좀 체감했다는 분석이 있어요. 아하, 그래서 탈달러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실제로 조금씩 줄이고 60%대에서 57% 수준으로 대신 금 보유량을 늘리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. 단순히 분산 투자를 넘어서 지정학적 고려가 깔려 있다는 거네요. 맞습니다. 그런 지정학적 불안감 또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이 다시 부각되는 거죠. 그리고 비트코인의 그 높은 변동성에 좀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으로 옮겨가는 수요도 있을 것 같고요. 정확합니다. 여기서 이제 두 자산의 성숙도 차이도 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. 성숙도요? 네, 금은 수천 년 동안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신뢰를 쌓아왔잖아요. 역사가 아주 길죠. 그렇죠. 반면에 비트코인은 역사가 이제 10년 남짓입니다. 아직 변동성도 크고
규지 불확실성도 여전하고요. 네,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는 시각도 있죠. 그렇죠. 그래서 금과 같은 수준의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, 이런 의견이 있는 겁니다. 물론 뭐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빠르게 성숙하고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번 디커플링은 결국 금과 비트코인이 각자 자기만의 고유한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, 금은 거시경제 불안이랑 중앙은행 수요, 그리고 비트코인은 기술적 조정과 제도권 편입 사이의 어떤 줄다르기,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디커플링 현상이 단순히 가격 차이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.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나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금융 질서의 변화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거죠. 특히 비트코인이 점점 더 뭐랄까 다른 자산들과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자산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. 네,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현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? 청취자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는요, 이 두 주요 자산, 금과 비트코인이 거시경제 환경이나 지정학적 변화에 각각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자산을 배분할지 그런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네, 금의 가치는 수천 년간 쌓아온 신뢰에 기반한다고 하잖아요. 그렇다면 비트코인 같은 이 디지털 자산은 과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또 어떤 방식으로 그 신뢰를 얻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? 중요한 질문이네요. 어쩌면 미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자산의 정의 자체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